자유를 더 주되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방역 체계로 바꾸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입니다. 최근 구설수에 오른 강경화 장관 남편의 미국행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죠. 개인적 자유라고 본 겁니다. 반면 어제 법원은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공동체에 무책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개인적 자유와 공동체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일, 코로나가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시대적 과제가 아닐까요?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네,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입니다. 자, 일단 오늘 송혜선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지만 첫 번째 순서 좀 무겁습니다. 첫 순서 들어가기 전에 밤 사이에 발생한 긴급한 뉴스를 한번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어젯밤 울산에 있는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큰 불이 발생해서 수백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지시를 내릴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는데 한번 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바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11시 7분 정도였는데요. 울산 남구 달동 삼한 아르누보라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갑자기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화재의 불길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 왕복 10차로가 넘는 도로 건너편까지 이 불이 옮겨 붙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당시 강풍주의보가 현재까지도 발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명구조를 위해서 즉시 헬기를 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다행히 현재까지는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집계까지로 보면은 77명의 대피자가 발생을 했고 88명 정도의 호흡기 곤란 증상 환자가 발생을 해서 현재 치료 중이다라고 했고요. 큰 불길은 잡았지만 아직까지 이 주상복합 내 건물 내에 작은 불씨는 현재 진압 중이라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아직 진화가 끝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풍 때문에 헬기가 접근하기 어려웠고 고층 빌딩이어서 고가가 접근하기도 어렵고 스프링클러도 초기 작동 이후에는 작동이 안 됐다고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인명피해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인물킹입니다. 자, 먼저 때 아닌 논쟁에 끼어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요.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에 오른 유명희 본부장, 그리고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고 5년 만에 또다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승진, 미국 이름은 스티브 유 씨가 보이는군요. 일단 한글날이니만큼 말싸움의 주인공부터 얘기해 볼까 싶기도 한데요. 자, 금태섭 전 의원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이의 논쟁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언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던데 언어 논쟁이 뭡니까? 네, 일단은 이제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진중권 씨가 일단 민주당의 의원들 또는 민주당 인사들과 각을 세운 거는 조 전 장관 임명 때부터 아주 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김용민 의원과 나눈 설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거란 느낌이 든다라고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씨는 누가 조국의 땡땡땡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다. 라고 이제 폄훼 발언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땡땡땡은 이 말은 뭐 앞잡이라든지 뭐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2020년 10월입니다. 7일입니다. 진중권 씨가 자신의 SNS에 또 하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제 민사소송 하나가 들어왔다. 원고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여기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일단 김용민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이의 언쟁, 말싸움인데요. 여기에 갑자기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참전했습니다. 일단 선출직 공직자나 고위 관료는 국민 비판에 겸손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용민 의원과 이 진중권 전 교수의 설전 사이에
다소 뜬금없이 금태섭 전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뜬금태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요. 지난 7일과 8일 본인의 SNS에 진중권 전 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7일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글을 올렸고요. 8일에는 선출직 공직자, 고위 관료는 국민들의 비판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조롱이나 비아냥도 마찬가지다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금태섭 전 의원과 그 표현의 자유와는 상관없다는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금태섭 의원 SNS 글 남긴 거 반박을 좀 하자면 민변 출신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민변 소속으로 입회를 할 때 명예훼손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선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출신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재정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SNS 내용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 요사이 이런 방식의 등장이 잦다.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 있는 정치인의 느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진 교수의 발언,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긴 어려운 조롱과 비아냥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일단 한 가지 짚을 건 금태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속 아닙니까? 네. 전 의원이긴 합니다만 그런데도 같은 당 의원들이 비판을 계속하네요. 네, 이게 사실은 흔히 말해서 같은 진영 내에 있는 사람이 더 얄미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상대당이나 또는 야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적이다. 또는 상대와 각을 세운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도 용인이 될 수가 있는데 같은 진영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훨씬 더 미울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그 발언이 소신이 있다는 발언이라든가 정당한 비판이라면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수건 사업이었던 공수처 출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대했었고 다른 의원들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당론을 따랐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결정적 순간에 무효표를 던지다든지 네. 민주당 의원들이 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도 민주당 같은 동료 의원들의 마음들도 잡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우리 당 의원들의 마음도 잡지 못했다. 사실 가끔 보면 상대편보다 더 미운 우리 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어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진중권 전 교수는 일반인에게도 폭언을 해서 벌금 100만 원형이 확정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이 폭언의 피해자로 알려진 인물은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이 진중권 교수가 자신에게 폭언을 가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라 직접적으로 전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상대방의 지능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죠. 돌대 땡땡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내가 돌대 땡땡이라 안 부른다고 돌대 땡땡이 안 돌 땡땡이 됩니까? 예. 저 콩깍지가 안 칸 콩깍지냐 칸 콩깍지냐 뭐 이런 느낌의 한 번만 들어도 기분 나쁜 표현인데 일부러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표현을 써서 문제가 됐고요. 이 폭언의 피해자는 2번이나 사과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아서 고소를 했고 이 검찰은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네. 법원은 100만 원 벌금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요. 진 전 교수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진 전 교수가 빠가살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대인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진 전 교수 저 덕분에 100만 원 아끼셨습니다. 예, 고마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한글날 아침부터 방송에 부적합한 용어를 자꾸 전해드리고 있는 네. MC 장원을 대신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빠가살이는 어류니까요. 예, 못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이 칼이 될 때란 책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그 홍성수 교수 법학자가 쓴 책인데 그 혐오적인 표현이 상대에 대한 증오를 부추긴다는 내용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언어로 하는 것이니 말싸움을 하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혐오 표현을 통해서 증오를 부추기는 건 정치의 역할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인물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섭교섭본부장입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출신 여성과 함께 최종 후보 2인에 올랐는데요. 두 후보의 모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The WTO needs to be more responsive
the global challenges and contingencies for the benefit of all its members. Want peace and security and stability. That is why the WTO is needed, with its ability to arbitrate disputes within members. 네, 일단 결선에 올랐군요. 그리고 둘 다 쟁쟁한 후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가 여성분이시네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유명희 후보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25년 동안 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고, 이제 응고지 오콘조이웰레아 나이지리아 후보 같은 경우는 세계 110년역 이제 이사회 의장이고 세계은행에서 전무로 근무를 했습니다. 두 여성 후보가 모두 나란히 이제 최종 라운드에 진출을 하면서 세계 무역기구 25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됐고요. 특히 나이지리아 후보 같은 경우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현지에서 외무장관을 역임을 했고 또 세계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이제 협의 절차를 일단 하순부터 시작을 해서요. 다음 달 6일까지 진행을 하고 최종 결과는 11월 7일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일단 유명희 본부장에 관련돼서 또 하나 짚어볼 지점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지원 사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가 통상교섭본부장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회의를 거쳐서 유명희 본부장에게 전달을 했고 이 유 후보가 승낙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상조 정책실장의 조언에 따라서 1차 라운드 이 컴패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 후보를 돕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 세계 35개국의 정상들에게 친서를 직접 전달을 했고 세계 5개국 러시아와 독일을 포함한 정상들과는 정상 통화를 하면서 이 유 후보를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후에 세계 기구의 수장이 한국인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좀 쉽진 않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정치적 이면도 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남편이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야당의 의원의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다. 여당의 인사를 챙긴다라는 비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정치적 면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 유 후보를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 생각이 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이죠. 유엔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서 물심양면 애썼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당선 가능성에 대한 걸 좀 짚어볼까 싶은데 네. 지금까지 50대 50이겠죠, 일단? 50대 50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사실 후보가 2명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여론은 좀 낙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무역기구 내부의 회원국들 중에서 지역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게 아프리카 국가거든요. 40여 개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표가 이 나이지리아 후보 쪽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낙관을 하기에는 좀 이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WTO 사무총장 결선이 결국은 미중 대리 대결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킹덤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룰 테지만 최근 노벨 화학상 유력 후보의 현택환 서울대 교수가 거론되기도 했었죠. 안타깝게도 불발되긴 했습니다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만한 소식이 연달아 들려온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인데 유승준 씨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애니원. 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하던 가수 유승준 씨에 관한 소식입니다. 과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대법원이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이후 얼마 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거절당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궁금한 프로필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듣길 바래. 자, 준비하시고요. 레디 스타트! 이름 유승준, 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1976년 12월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 출생, 한국 나이로 어느새 45, 중학교 1학년 겨울, 가족 모두가 미국 LA로 이민. 어느 날 미국에서 사귄 여자친구가 한국 연예인을 보고 좋아하는 것을 질투를 느껴 가수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는데 미국에 간 지 10년 만인 1996년 겨울 가수가 되기 위해 홀로 서울로 귀국. 이후 피아노 학원 청소 알바, 태권도장 사범 알바 등으로 생활을 이어가다 1997년 22살의 나이로 가요계 데뷔. 데뷔곡인 가희가 순식간에 1위 등극.
후속곡인 사랑의 누나도 10위권 안에 오르며 단숨에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와우 등의 곡도 연속 히트. 그런데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을 연기하더니 돌연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된 그에게 병역의 의무는 없어졌지만 한국 국민들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게 됐지요. 결국 2002년 2월 정부는 유승준 씨의 입국을 금지, 잠시 대중으로부터 잊혀져 갔는데요. 그러다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해달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승준 씨. 지난해 대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입국의 길이 열리나 싶었지만 또다시 정부는 그의 입국을 거절했습니다. 한국 땅을 다시 밟고 싶다는 유승준 씨. 과연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자, 지금까지 유승준의 궁금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요즘 세대, 밀레니얼 Z 세대한테는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낯설 수도 있어요. 네. 스타라기보다는 스티브 유라고 하는 입국 금지당한 미국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할 텐데 그 2002년도였죠. 유승준 씨가 입국 금지당했던 배경을 좀 한번 짚어주세요, 정은석 의원. 네, 당시에 입영 통지를 받았던 유승준 씨가 이제 3개월 연기를 일단 신청을 합니다. 이후에 일본에 공연이 있어서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그 길로 바로 그냥 미국으로 건너가 버린 거죠. 네.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정부가 입국 금지 이 조치를 내렸고 2015년에는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했지만 발급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정부 상대로 계속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또 나왔지만 정부에서 다시 LA 총영사관에서 거부를 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된 건데요. 본인은 연예인으로서의 약속을 어겼을 뿐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뭐 위법 상황을 이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 입장에서는 이미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똑같은 이 절차를 밟은 것뿐이다. 이런 여론이 많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2002년도에 일본 공연 갔다가 그대로 미국으로 가버린 이후에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유승준 씨는 지난 2015년이죠. 한 동영상 사이트에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촬영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당신 모습을 보고 오시죠. 구체적으로 대중 앞에,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게 두렵고 떨린 그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한국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입국이 허가만 되고 제가 그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지난해 7월이었죠. 대법원이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요. 정부를 상대로 또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유승준 씨 대리인 측과 외교부의 입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승준 씨 측의 이제 대리인 입장입니다. 과거의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병역 의무 면탈로 단정해서 평생 무기한 입국 금지를 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이런 이야기를 또 남겼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대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이런 것이 이제 예상이 됐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나왔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교부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반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이 대법원의 판결 또는 법보다 국민정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 이것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정서법도 있지만 또 재외동포법도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인데요. 제5조 2항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 법조항 내용을 좀 보신다면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국적을 이탈했을 경우에도 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유승준 씨, 그러니까 미국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는 의혹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느 나라 국민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언어 논쟁에 휩싸인 금태섭 전 의원과 유승준 씨까지 지금 인물킹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사 맛집 킹슈맨의 조미료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는 특별히 한글날을 맞이하여 세계 속의 한글 어디까지 왔나? 네, 흐뭇한 세종대왕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한글날을 맞이해서 SNS에 훈훈하게 한글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혹시 오창석 의원, 오늘따라 똘똘하게 보이는 안경을 쓰고 온 우리 오창석 의원 보셨습니까, 이 내용? 네, 봤습니다. 당연히 이 시사를 팔로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확인했고요. 지난 7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직접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세계가 한글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체부 장관이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 인기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어느덧 세종학당이 76개국 213개소로 증가했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두 번째는 세계 2위 인구가 인도죠. 네. 예, 7월 달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에 포함시켰다라는 내용까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이 한글을 배우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또 증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 한글을 배우는 인구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국, 호주, 대만 등을 포함해서 41개국 13만 명 정도가 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하고요. 순위로 살펴보면 1위가 태국, 2위가 미국, 3위가 일본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픽 시험 응시자 수가 무려 37만 5,800명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년 전에 비해서 무려 140배나 증가한 폭발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네, 점점 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국에서 한국어를 굳이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팝 열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2000년 초반에 이 팝을 좋아해서 이 영어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심정으로 K-팝이 전 세계에 알려지다 보니까 BTS, 엑소, 블랙핑크 등등의 이제 많은 한국 가수들,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 노래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한다. 라는 전 세계 팬들이 가장 많아졌고요. 그의 파생상품으로 제가 예전에 이 한국어 단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대상으로 만들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아이돌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김광석 씨도 알고 있다. 한국어 드라마도 이제 보고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 한국어에 대한 파장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영문과 출신이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언어에 나름 좀 감각이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십니까, 송현수 의원? 아니요, 신기준 의원께서 너무 크게 웃으셔서 네. 따라 웃은 네. 겁니다. 네, 같이 웃었어요, 모두가. 네. 둘 다 네. 밉습니다. 네. 자, 제가 영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Can you speak English? 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서 느꼈지만 네. 이게 공부를 하다가 그만 웃으세요. 네. 뭔가 좀 난관에 봉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글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여길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좀 어렵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계에서는 이 한글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영어와 한국어가 어순이 달라서 일단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들이 많고요. 일단 총균세의 저자로 알려진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한국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고안된 문자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독일의 유명한 언어학자죠. 베르너 사세는 훈민정음은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세계 최고의 문자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 물론 이제 베르너 사세 교수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홍신자 한국 현대무용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칼 라거펠트 샤넬 총괄 디자이너죠. 나는 한글을 사랑한다.
한글을 쓰는 방식도 좋아한다. 일종의 큐비즘 같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 바로 이 실용성일 텐데요. 실용성도 갖추고 있고 철학적, 미학적 가치까지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세종대왕님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분의 이름을 딴 이 세종학당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들이 한글날 기념 특별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한글을 선택을 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미소, 존경, 사랑, 사과, 바람, 꿈, 괜찮아요 등의 단어가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에 괜찮아요라는 단어가 좀 많이 알려져서 네.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다독이는 메시지로 이 괜찮아요라는 단어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순 우리말 단어 중에 꽃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창석 경우 꽃잠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네, 신혼부부가 맞이하는 첫날 밤을 순 우리말로 꽃잠이라고 오늘도 합니다. 가장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창석 요원과 제가 아직 자보지 못한 잠이죠. 꽃잠. 네, 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자, 오늘 한글날인 만큼 순 우리말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의 킹덤 주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노벨상의 모든 것입니다. 지난 5일부터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계속 발표되고 있죠. 2020년 노벨상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는 아무래도 여성 수상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게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학상 분야에서는 3명의 이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공동 수상자가 모두 여성인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노벨 화학상 부분에서는 6번째 여성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노벨 물리학상은 과학 관련된 상 중에서 가장 여성 수상자가 적은 분야인데요. 이번에 이제 이 수상자가 나왔고 120년 동안 여성 수상자는 단 4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노벨 과학상 수상을 통틀어서 한 600여 명 정도의 수상자가 탄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성은 그중에 23명뿐이고요. 이 중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2명은 모두 2000년 이후에나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택환 석좌 교수의 그 수상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현택환 교수는 QLED의 아버지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어떤 분입니까? 네, 서울대 석좌 교수이자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 단장입니다. 이 현택환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 화학상 후보에 올라서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미국 MIT와 펜실베니아대 이 교수와 함께 정밀한 나노 결정 합성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쉽게 수상에 실패를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 지원 역사 30여 년 만에 위상이 올라갔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향후 난치병 연구에 집중하겠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현 교수가 하신 말씀에 인상 깊은 말이 있던데 물이 끓는 온도가 지금은 99도고 이제 곧 100도가 된다.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을 할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가 그러니까 본격화된 게 3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많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제 벌써 99도라는 게 인상 깊습니다. 자, 오늘 중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도 발표될 예정이죠. 일단 어떤 후보가 있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00년이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최초로 이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와 같은 시각인데요. 오늘 저녁 6시 노벨상 수상자가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수상 후보부터 살펴보면요. 현재 미국 대통령 대권을 두고 겨루고 있는 두 사람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함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의 한 극우 정치인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평화협정에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추천이 됐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알렉사이 나발리 그리고 야권 운동가가 함께 올라가 있는데요. 일단은 나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진보당 대표를 역임했고요. 미래 러시아라는 정당을 이끌고 있는데 러시아 선관위에서 거부해서 정식으로 이제 정당 등록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만 17세의 스웨덴 환경운동가 유엔에서 멋진 연설을 남겼었던 그레타 툰베리와 전 세계적 팬데믹 현상을 대처하고 있는 WHO가 또 수상할 수도 있다라고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킹덤에서 이 시간만 기다린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 주변 분들이긴 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킹덤 퀴즈 오늘도 스페셜로 나갑니다. 대중 가수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수는 누구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자, 1번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마이클 잭슨입니다. 자, 2번 Hook Hook a Burning Love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자, 3번 네, Knocking on Heaven's Door 밥 딜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영문과 출신이고요. 자, 1번, 2번, 3번 후보 중에서 정답은 누구일까요? 오창석 의원 도전해 주세요. 일단 뭐 노래 오늘 다 신곡 발표하는 건 줄 알았는데 처음 듣는 노래죠? 처음 듣는 노래네요. 제가 지금 문화에 대해서 일천해서. 근데 일단 제가 이 간단한 상식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1974년 이후 노벨상은 사망자에게 시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번, 2번 후보는 네. 모두 이미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사람 3번 네. 밥 딜런. 아니 두 분이 살아생전에 받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까지 못했네요. 네. 자, 정말 짜증납니다. 저 정도 수준인데 자꾸 정답을 맞춰요.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밥 딜런입니다. 201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밥 딜런이 정해졌는데요. 수상 이유는 미국 노래 전통에서 이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냈다는 이유였습니다. 1941년 미국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밥 딜런은 1962년에 데뷔해서 낫킹이 아니라 나킹입니다. 나킹 온 헤븐스 도어, 라이크 롤링스톤 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이 포크 음악과 록을 결합한 이 파격적인 음악 스타일로 인종차별, 반대, 반전, 반핵 등 이 사회성 짙은 음악을 발표하면서 시적인 표현 등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밥 딜런 하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시인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원래 이름이 로버트 앨런 지메민이에요. 사실은 밥 딜런이 아닌데 이 딜런이라는 이름 역시도 시인한테서 따온 거죠. 시인 이름은 그러니까 딜런 토마스였는데 그만큼 시작부터 끝까지 시적인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노벨상의 유래도 좀 알아볼까 싶은데요. 120년 전통의 권위자라는 노벨상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네, 스웨덴 화학자였던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만들어진 상입니다. 노벨이 생전에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죠.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군사적으로 좀 악용이 되는 거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차에 기회가 생겨서 유산의 94%를 이제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유산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굉장히 몰려들어서 정말 난리가 났었고 이후에는 유언장에 국적을 불문하고 상을 지급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논란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스웨덴 상황 자체가 국수주의에 매우 빠져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이 심지어 평화상 수상 같은 경우는 당시 식민지였던 노르웨이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넘겼기 때문에 그 스웨덴 국왕과 여왕까지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노벨에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유산 관리하시는 분이 끝까지 이 유언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죠. 네, 지금은 글로벌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상이 됐는데요. 12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노벨상, 그만큼 최초의 기록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날이 갈수록 이 제작진의 저에 대한 신뢰가 너무 깊어지고 높아져서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이번에도 열심히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벨상에 대한 궁금한 키워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성 최초,
자, 그리고 가족의 탄생, 그리고 최초 수상 거부 등으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될런지. 자, 먼저 퀴리 부인으로 알려진 마리 퀴리는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퀴리 부부가 같이 수상을 했고요. 8년 뒤 마리 퀴리는 노벨 화학상도 수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노벨상 가족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큰딸 이렌과 남편 프레데릭 졸리오는 함께 1935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둘째 사위는 1965년에 유니세프 대표 자격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요. 둘째 사위까지 포함할 경우 퀴리 가문은 2대에 걸쳐 5명이 총 6개의 노벨상을 수상한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받은 개근상을 다 합쳐도 6개가 안 되는데 노벨상이 6개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작가 장폴 샤르트르는 1964년 노벨상 수상자 최초로 수상을 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오창성 의원한테 드릴까봐요. 제작진이 진짜 신뢰하는 오창성 의원. 네, 아, 저는 가짜였나요? 네, 두 분 다 신뢰합니다. 네. 자, 노벨상 추천 과정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수상자 선정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일단 노벨 평화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원수 또는 이제 현직 정치인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한 번 추천되고 나서는 50년 동안 이 공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 과정 같은 경우 노르웨이 의회의 지명으로 이 5명의 검증위원회가 꾸려지는데요. 이 접수 마감이 1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20년 수상자는 올해 활동했던 결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작년의 활동의 결과로서 받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던 노벨상 시상식 코로나19로 76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가 됐고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상자는 스웨덴의 대사관 또는 대학 등을 통해서 상을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벨상의 상금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 첫 번째, 노벨상 상금은 매년 바뀐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바뀌긴 하지만 엄청 높은 금액을 주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이 상금 같은 경우는 노벨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금의 이자에서 60% 이상을 상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 이자가 많이 걷어들었다 그러면 더 많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현탁한 교수가 만약에 상을 받았다면 아마 상금으로 우리 돈으로 13억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13억 원 네, 정도요?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동수상에 이번에도 공동수상이 있었는데 공동수상하게 될 경우에는 n분의 1로 나누기도 네. 하고요. 이제 아주 드물게는 앞에 먼저 받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상금을 주는 상도 사실 있습니다. 아프리카판 노벨 평화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는데요. 수상 직후에 일단 500만 달러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죽기 전까지 매년 20만 달러를 연금 형식으로 받는 그런 상도 있다고 하네요. 네, 금액이 아무리 커도 또 중요한 게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음 팩트 체크입니다. 노벨상 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냅니까? 원천징수 3.3% 떼고 주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내 같은 경우는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노벨평화상을 받았었죠. 직후에 이 국세청자를 한번 찾아를 봤는데요. 노벨상은 비과세라고 공지가 돼요. 아, 비과세라고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법상 뭐 노벨상이라든지 국제상금기구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노벨상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괴짜들의 노벨상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그 노벨상인데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괴짜들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그 노벨상, 지난 9월 17일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30회를 맞는 이그 노벨상은 다양하고 특이한 수상자를 발표했는데요. 의학 교육상 수상자로 코로나19 창궐에 정치인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꼬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 9명이 호명이 됐고요. 음향학상은 암컷 중국 악어를 헬륨가스가 가득 채워진 통에 넣고 우렁차게 울게 만든 연구팀이 받았습니다. 이 눈썹을 검사해서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하는 이 방법을 고안한 캐나다 연구팀이 심리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던 노벨 평화상 이후에 또다시 노벨상에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의원들은 어떤 분야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과학상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데 과학상이요? 네, 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과의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어쨌든 후보자가 나왔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과학 분야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기초과학 분야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네. 실제로 과학상에 수상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과학상. 오 평론가님은?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노벨 생리의학상에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가 RNA 연구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올해는 또 현택한 교수가 나왔는데 이렇게 한 명씩 다가가다 보면 언젠가 또 탄생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암시장원은요? 네. 저는 오늘 또 한글날이기도 하니까 이 우리나라 이 아름다운 한글이 자, 영어로 이제 완벽하게 번역이 되지 않아서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언젠가는 노벨 문학상을 좀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두면 쓸데있는 노벨상의 모든 것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노벨상은 신화가 아니라 피땀 어린 인류애에서 시작된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송현서, 오창성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만나보시죠. 코로나19 돌연변이 강력한 전염성. 코로나19와 독감의 차이점. 네, 오늘 이런 주제들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우선 조금 전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54명이고요. 그중에서 국내 발생이 38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6명이었습니다. 이틀째 신규 확진자 수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집단 감염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과 대전, 또 경기 화성시 등에서 가족 모임발 확산이 나타나고 있고 또 포천 군부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에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강양구 의원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 하루 확진 환자 숫자가 추이를 가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요일 날 100명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추석 연휴 때의 바이러스 확산세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열흘 정도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10월 4일 날 끝났으니까 최소한 이달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지금 여전히 긴장감을 놓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 시민들께서도 조금 더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 상황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자,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돌연변이 강력한 전염성인데요. 바이러스의 변이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꼭 이런 말이 같이 들려와요. 전염성이 점점 더 강해진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많은 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시청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팩트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협심을 해가지고 자신이 확인한 변이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통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간 변이만 하더라도 3만 개가 넘어요.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변이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굉장히 인류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가 특별히 초기에 나왔던 바이러스에 비해서 독성이 더 강화되거나 혹은 전파력이 확연하게 더 증가되었다라는 확증된 과학적 증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일부 이제 연구자들이 독성이 강해진 바이러스는 없다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에서 바이러스가 변이하면서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강화되었다라는 증거를 일부 확인했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들 과학자의 연구 성과가 전체 과학계의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독성이 굉장히 강해졌거나 혹은 전파력이 뚜렷하게 강해졌다라고 하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까지는 합의된 증거는 없고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좀 이따가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항체 치료제 같은 치료약에 대해서 바이러스 변이가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지속적인 변이 자체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독성이 더 강해졌다는 합의된 증거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더 다행스러운 이야기를 덧붙이면은 보통 바이러스 유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이러스도 사람에게 적응을 하고 네. 사람도 바이러스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바이러스 유행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안타깝게도 희생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패턴을 통상적으로 겪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일반적인 패턴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갑작스럽게 아주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나거나 혹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 간의 차이점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또 코로나와 독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가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일단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생기는 질환이고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종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 치료약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왔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도 있고 또 타미플루라고 하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제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방역 당국이나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또 방역 전문가들이 계절 독감에 대한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것은 독감에 걸린 것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증상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독감 환자들을 봐왔던 병원의 전문적인 의료진들도 독감이나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을 때 이 환자가 코로나19 환자인지 독감 환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치료도 어렵겠네요. 네, 일단은 코로나 환자인지 혹은 독감 환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독감 환자라면은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증상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거기에다가 독감도 심한 경우에는 코로나보다도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환자를 감당하기에도 지금 코로나 중증 환자나 위중 환자를 감당하기에도 이 의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중증의 독감 환자들까지 생기면 더욱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제 미리 막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독감 백신을 맞아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료로 접종을 받는 분들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전 국민의 3,000명 정도가 이 독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전문적인 의료진들도 코로나 환자들의 증상과 독감 환자들의 증상을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난 9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이제 임상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쌓였잖아요. 그리고 매년 또 독감 환자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계속 쌓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는 합니다. 코로나19 환자들 경우에는 열이 먼저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반면에 독감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침이나 근육통 같은 증상이 먼저 나타난 다음에 심해지면은 이제 열이 고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이번 한 주 연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상에 적응하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말에 다시 재충전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